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자 비트코인이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10만 9,114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행정명령으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파나마 운하가 중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되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무역 재편을 계획하라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20일 취임하면서 당장 첫날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 내 석유, 천연가스 증산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29분 기준 배럴당 76.86달러로 거래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스트롱맨 트럼프가 귀환했습니다. 더 강력해질 트럼프 2.0 시대를 예고하면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취임식을 앞두고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전날 미증시는 휴장했는데 더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트럼프와 손잡은 애플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 이 트럼프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 트럼프 그 자체가 될지 실적이 될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건데요. 그로 인해 지난밤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 휴장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정말 속보에 속보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100개의 행정명령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많은 소식들 쏟아져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 브리핑에서 다양한 종목 소식 전해드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취임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종목 이슈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애플의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점유율이 3위가 되면서 중국의 비보와 화웨이가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애플의 팀 쿡 CEO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CNBC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팀 쿡 애플 CEO와 대화를 나눴으며 우리의 대선 승리 덕분에 그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팀 쿡 CEO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미국 노동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이것을 트럼프 효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삼성페이의 유료화 갈등이 2년 만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시장과 직원들을 칭송했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대거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시장의 저력을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죠.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지난 19일 저녁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의 연예 춘제, 즉 음력 설맞이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발전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에 스며든 기술이 됐다면서 나는 AI를 멘토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1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중국에만 총 3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총 직원 수는 약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미국의 칩 수출 제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자사 모델 2대와 관련된 충돌 사고 이후 배송 드론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2030년 말까지 고객에게 연간 약 5억 개의 패키지 배송을 목표로 하는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프로그램의 부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현지 시간 19일 드론 항공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때까지 상업용 드론 사업장이 있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에서 드론 배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오리건주 펜들턴의 한 테스트 시설에서 아마존 드론 2대가 비 오는 날씨에 추락했습니다. 9월에는 드론 운영자들이 프로펠러 중 하나가 고장나면서 드론의 성능을 테스트하던 중 실수로 2번의 테스트 비행을 동시에 시작해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의 드론 프로그램은 주요 경영진의 퇴사를 포함해 수많은 좌절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은 또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서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해외로 드론 배송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메타의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틱톡은 대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서비스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한다거나 아마존이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러면서 틱톡이 금지되면 메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틱톡이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지만 금지 명령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메타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 편집 앱인 에딧입니다. 인스타그램의 CEO 아담 모세리는 스레드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보다는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앱에 에딧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딧에는 편집 도구는 물론 아이디어 관리를 위한 별도의 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틱톡과 함께 미국에서 중단된 서비스인 캡컷과 비슷한데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모방했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향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의 수장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경제 전반이나 외교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공동 대통령이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죠. 지난해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그의 자택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는 정식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백악관의 핵심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습니다. 다만 그가 점차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자 트럼프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 머스크의 입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비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이 지난해 전망보다 수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관세 인상, 감세, 반이민 등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이 경제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대한 위험이 상승한 건데요.
특히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중국 수입 관세가 2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도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채권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고요. 최근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정크, 즉 투기 등급의 국가들은 올해 초에 국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국채 발행에 성공한 8개 국가 중 7개국이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나라로 정크 등급 국가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주 동안 40bp 이상 상승해 연 6.84%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또 이런 시장에서는 저신용 국가들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많지 않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편 관세 부과와 불법 인이자 추방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고 미국 신용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글로벌 시중 금리 역시 오름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자본 조달은 어려워질 것으로도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바로 축하 전화를 했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를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17일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시진핑과 통화를 연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미중 관계에 있어서 정상 간 통화의 시기와 빈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양국 정상 모두 자국의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처지인 만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무역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 합의를 추진해 경제 성장의 한 축인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한편에 소비 진작을 통해 대외 변수를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침체와 위안화 가치 하락 그리고 외국 자본 이탈 등의 변수가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를 최소화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려면 양국 정상의 담판은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유조차 폭발 사고 사망자가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쯤 나이지리아의 나이저주 술레자 지역 도로에서 휘발유 6만 리터를 실은 유조차가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넘어진 유조차에서 다른 유조차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이 폭발했고 연료를 퍼내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더욱더 확산됐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이면서도 정유시설이 부족해 석유 제품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각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SMC는 최근 인공지능으로 인한 첨단 패키징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약속된 미국 내 TSMC 공장 건설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TSMC는 총 6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3곳을 짓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총 66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취임 후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전달드립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결국 그가 돌아왔습니다. 첫날부터 행정명령이 쏟아질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어땠을까요? 네, 그 취임식이 열린 미국 그 의사당에서 지금 워싱턴 중심부인 아레나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대외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과연 관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율과 관련된 그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은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른 정책, 바이든표 정책과 관련해서는 180도 전환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앞으로 많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은 다행히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했지만 내일 열리는 미국 증시는 오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세계 증시가 한꺼번에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내일 새벽에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10년물 국채가 5에서 6%를 터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 새벽 역시도 0.37% 물론 좀 쉬어가긴 했지만 이번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채권의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추가 하락할 여지는 없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4.8 그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현재 미국 S&P 500의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5%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주시장에는 악재가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상반된 신호음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여하에 따라서는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 리스크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 수익률보다도 상당히 좀 높아야 되는데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2000년에 있었던 IT 버블이 나오고 나서 그 직후의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과 관련해서는 연기금들도 현재 주식시장에 팔고 현금 비중이라든지 국제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주시장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발표되는 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언제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시키냐에 따라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취임 대관식 기부금에만 3,600억 원이 모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귀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역대로 미국에서 어떤 정권의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가장 잘 꾸렸는지 여쭤볼게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배 정책을 우선시했고요.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성장 정책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기부금을 공유를 했고요. 또 자동차 산업들도 엄청난 기부금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됐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때 그 임기 100일 동안에 S&P 500 같은 경우는 5%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는 무려 62%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 때문에 주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의 그 많은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어느 정부가 집권해야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든지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이런 그 객관적인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적색 그리고 민주당은 청색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회색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2.8%, 민주당에서는 4%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민주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투자 성과를 보면
공화당 정부 하에서는 12.9%, 민주당에서는 9.3%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의 성과는 분명히 좋아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정권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 중에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갖고 있었던 적은 11%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여소야대 트위스트 정권 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트위스트 정부 하에서는 성장률은 2.7%, 그리고 주가는 8.3% 정도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성장률이 더 높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성과가 좋은지보다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성 AI, 양자 컴퓨터와 같은 기술 혁신이 주가를 이끌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공화당은 주식 투자 성과가 우위를 점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울고 웃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기사 역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의 정상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까지 집중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6개 왕관을 쓴다고 하는데요. 헌법상으로는 3개의 그 왕관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고요. 군 최고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법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의회로 하여금 어떤 법을 만들라고 공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발효시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집권당의 실질적인 당 대표 역할을 하면서 전국 유세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도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 흐름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의 그 제일주의 원칙으로 회귀하면서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파리 협정 탈퇴, 그리고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 그리고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군사 통제권부터 의회 통제까지 육관왕을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대단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파격적인 워딩이나 그러한 발언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연설을 했습니다. 생각한 수위보다는 다소 낮고 완화적인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집권 기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새벽 2시서부터 그 연설을 시작을 했고요. 3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를 열면서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을 다시 번영시킬 것이고 오늘 이날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항상 주장했던 팍스 트럼피아라고 부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지개벽할 수준의 국정 운영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20분 뒤에 100여 개 행정명령이 사인하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안보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 또 되찾겠다. 성조기를 화성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단결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선거 중에서 살해될 뻔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건진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신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부터는 해방의 날로 자신이 삼고 미국을 완벽하게 재성시킬 뿐만 아니라 분별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현재 군대 내 워크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시키는 문제, 성전환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바이든 표의 DEI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북 국경의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모든 불법 입국자들을 즉각 중단시키고 그리고 외국 범죄자들 그 수백만 명을 송환시키겠다는 절차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17만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한편으로는 황금시대 자국 우선주의 부럽긴 한 것 같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분 뒤에 사인을 줄지어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적표를 받아들기 전처럼 좀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누군가를 좀 특정적으로 겨냥한 그런 행정명령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역사적인 속도로 행정명령을 이제 네. 발동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 100여 개 정도의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파리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탄소와 관련된 지원금이 3,7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폐지시키겠다. 근데 단계적인 폐지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와 화석 연료의 신규 개발과 관련된 승인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관세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외국 세입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범죄자 외국인들은 강제 추방시키고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서는 입국 절차를 제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불법 이민자가 출산한 자녀의 국적 부여를 폐지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국경 장벽 건설을 지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행사를 금지시키고 급진 좌파적 교육을 도입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보조금도 폐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법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의회 습격 사건에 고소된 자들은 대부분 사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급진 명령 전부 폐기하겠다라고 말하고 또 역사적인 속도로 행동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또 열일하고 있는 조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런데 부자 나라로 지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관세 역시 떠오르고 있는 뇌관인데 우리는 어떤 부분 조금 더 조심해야 될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국제 협력 그리고 반도체, 조선, 원전 부분에서는 협력을 강화시킬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세 10에서 20% 부과가 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관세나 보조금, 달러 패권 무기로 해서 국제 관계를 재편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한미 관계는 집권 초반부터 아무래도 긴장 국면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트럼프식 거래라든지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과 같은 소재 산업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삼성, LG,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CJ와 같은 500개 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전이나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리고 부품업체, 유통업체까지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니쇼링이라서 미국 주변 국가들로 진출했는데 이제 니쇼링이 아니라 지역별 글로벌이라든지 로컬 최적화로 경영 방식이 이제 180도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허니문 기간이라서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미 관계 긴장을 좀 바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사실은 비즈니스맨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고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좀 내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첨단 제품들과 관련된 여러 보조금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60%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조선 쪽과 관련된 미국 투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 군사 장비 수입을 늘린다든지 농산물, 에너지 수입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수혜는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고임금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트럼프의 무역 장벽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거래 재료로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거래 재료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인 4.9%를 웃돌면서 5%를 좀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 투자와 소비가 항상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 이를 위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 역시도 펼쳤던 만큼 생각보다 선방한 그런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률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을까요? 네, 5% 성장률을 달성했는데요. 네. 이는 아무래도 4분기에 기대 이상 5.4% 성장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12월 달 특수 때문에 그런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극 정책에 의해서 무려 6.2%나 성장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10.7%나 크게 늘었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작년에 수출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이 좀 호조를 보인 것은 대규모 경기 자극 정책도 있었고요. 미국 행정부가 60%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둘러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동량을 늘렸던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악재도 있는데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 증가에 그쳤고요. 이는 2023년 7.2%보다 무려 4%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3.2% 정도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버블 침체로 인해서 버블이 터지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크게 위축된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성장률을 똑같이 올려잡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도 굉장히 궁금한데 또 올해도 중국이 지난 2년간 달성했었던 것처럼 혹은 5% 성장률 올해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성장률 5% 달성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쉽지 보여지는데요. 않겠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17%가 대미 수출에서 나오는데요. 전기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풍력 발전, 드론과 같은 신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선박 생산과 관련된 생산력은 미국의 500배 정도의 규모에 달합니다. 생산력이라는 것은 생산 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력이나 기술, 원료, 자원, 장비, 경영, 공학 같은 것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입 장벽이 높아진다면은 제조업의 공급 과잉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서 1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 부족을 중국은 질적 생산력으로 극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과잉 생산 문제만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금융 완화를 계속하지만 5%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더 낮추고 지준율도 더 낮춰줘야 되는데 현재
은행들 같은 경우는 경영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면은 아무래도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더군다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민영 기업도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드뱅크,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는 4.6%, 내년에는 4.5%로 하향 조정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와 지준율을 낮춰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트럼프와의 관계성 또한 계속해서 막막할 여지가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기술 제재로 인해서 미국의 그리고 또 중국의 갈등 역시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올해도 5% 성장률 목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의 SDIC라고 하는 좀 큰 증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오신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할 만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통계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세계 그 경제 예측 기관들의 연구원들 통해서도 입에서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지도자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라는 지지가 떨어지면은 중국의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방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철야 작업을 몇 주 정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복잡한 통계 작업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슈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AI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뻐할 마사지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2배로 빨리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싫어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들을 슈퍼 컴퓨터 AI가 단 몇 분 만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통계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고단함에서 해방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런 슈퍼컴퓨터가 중국의 통계 허구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사지된 데이터라는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모쪼록 올해 중국도 참 난감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저희 아시아 증시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나눈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 트럼프 2.0 시대의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은 공화당 시장 정책, 성장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의 성장에서 우위를 차지했었던 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미국 제일주의, 국제질서 재편, 그리고 고관세로 강경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책의 진짜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그의 행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며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부과, 화석 연료 시추 등을 골자로 한 동시다발적 행정명령을 통해 상식의 혁명을 시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바이든 지우기를 예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알렸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20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1년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 첫 번째로 남부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되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남부 국경에 군을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며 우리는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이 협정에서 탈퇴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재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미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점검하겠다며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거둘 대외 세입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며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2기 행정부 관료들에게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오늘부터 미국 정부 공식 정책상 성별은 남녀 2개만 존재한다며 워크 문화 척결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첫날부터 이어지는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화석 연료와 시추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하긴 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그래서 오늘 저는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굴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 정책을 가리켜 그린 뉴 스캠, 즉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000해 안에 이 에너지 비용을 전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는 더 많은 천연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 알래스카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미국 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친구와 동맹국에도 LNG를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 아침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 가까이 하락해 10만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10만 9,35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마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기라는 모습처럼 변동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주말간 트럼프는 오피셜 트럼프 민 코인을 출시했는데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했죠. 그리고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는 멜라니아 밈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의 CEO인 그레이시 첸은 트럼프 가족 코인인 밈 토큰이 출시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3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을 필두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폴 애킨스 SEC 의장 지명자 등 가상화폐 친화 인사들로 내각을 채울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보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의 남동생인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부부, 남동생인 프란시스 W. 바이든 등 5명에 대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한 건데요.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수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의 동생 제임스는 그동안 바이든 일가의 해외 사업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검찰에서 제임스를 향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귀환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위대한 미국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민자 추방 정말 여러 가지 전언을 전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조금 더 천천히 서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빠르게 빛의 속도로 서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지켜보시죠. 우리 증시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트럼프 당선 그 자체, 취임 그 자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트럼프 그리고 실적 역시도 시즌이 도래한 만큼 여러 가지 변동성 속에 우리나라는 어떤 향방을 쫓아야 될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주와 항공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기대를 모았었던 암호화폐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 울고 웃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꺼진 불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 전날에 3% 넘게 올랐고 또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 속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서 비관론을 보였었던 유진투자증권이 에코프롬에 대한 투자 의견을 22개월 만에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제는 매수할 만하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전지주는 전기차 캐즘 극복 TF 구성에 강세를 함께 나타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전거체 배터리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각형까지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상승했었던 테마입니다. 방산과 조선, 코인을 모두 함께 하고 있는 한화그룹주 ETF가 1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트럼프 당선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더 강력한 모멘텀을 뿜을 것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역시 오늘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쪽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목이죠. 베트남에서 수출을 임박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들었는데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추가 모멘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유리기판주도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텍플러스가 급등을 했는데 인텔과 검사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 재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테마들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되찾은 백악관 트럼프 소식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트럼프 2기 47대 대통령이 됐는데 보편 관세에 더해서 탄소세까지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배출과 CCUS,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온실가스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받았었고요. 또 재집권한 트럼프는 철강과 자동차 쪽에서 우리 쪽에 좀 부정적인 시선이 모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철강 중소형주 그 직전에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시켰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대표주들도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또 시진핑과 트럼프가 중요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양국 긴장 완화 소식에 히토류, 광물 쪽에서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락 테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5% 넘게 떨어졌었죠. 오젠팩 미국이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일제히 어제장에서 하락했었던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HD 현대일렉트릭 사실 최근에 전선과 변압기, 전력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 흐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2차 전기, 전기차 그리고 리튬 쪽이었었거든요. 그쪽에서 상승이 몰려지다 보니까 그동안 올랐었던 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나타났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사실 전망치를 하회한 수준이었고요. 여기에 전문가들은 그 전망치에 대해서 1분기가 미리 반영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관련주 일제히 차익 실현하면서 5%, 9% 가까운 하락세로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내림세를 보여줬었고요. 장 개장하고 나서는 3,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급등과 추락, 반등을 이어지고 있는 어질어질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역시 미국장에서 하락된 소식으로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쳐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젠슨항 CEO든 메타 CEO든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우리도 R&D 투자하고 있고 15년에서 30년이 걸릴지라도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지켜보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쪽에서는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특징주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사내 이사 후보자가 트럼프 주니어와 헬스쿨 동문이라는 소식에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역시도 우르르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세를 어제 좀 가파르게 탔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캐즘에도 전지박 즉 전기차용 배터리 쪽 동박의 판매량이 60%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라는 소식, 올해 역시 80%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서 그동안 2차 전기와 전지와 전기차 쪽에서는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전지박 쪽, 특히나 동박 쪽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그동안 80%까지는 항상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동박 관련된 종목들 그 세부 섹터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뇌수술용 로봇 FDA 승인 소식에 고영이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17조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의료 AI도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줬었고요. 중국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주목.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상승 흐름을 받아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인텔과 머스크 쪽에서 흐름이 나오자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게 됐고요. 오전 5시부터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던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연설할 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볼 텐데요.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익을 앞으로 계속해서 최우선으로 여기고 황금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섹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시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보면 아마 원전까지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요. 석유랑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추가 지금보다도 양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기대감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17년 이후로 재탈퇴에 대한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있었던 정책 지우기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IRA 관련해서 그리고 그린 뉴딜 폐지를 본격적으로 좀 선언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의무화도 철회가 됐습니다. 아침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봤을 때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보조금 받는 5종 중에서 3종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장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 중 하나였죠. 관세였는데요. 의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에 대해서 관세랑 세금을 부과하면서 미국 행정부나 혹은 시민들을 좀 부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는 다시 한번 좀 표명을 했고요. 대외 수입청 설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왔던 오늘 아침 외신 기사를 봤을 때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급작스럽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라는 시선이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8선까지 안정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좀 늦춰지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주 쪽 보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고요. 이때 잠시 이제 머스크의 화면도 같이 비춰졌었는데 팔을 올리면서 환호를 하는 모습도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불법 이민 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국경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했고요. 출생시민권 폐지 같은 내용이 아마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할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게 되고 국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일할 사람들의 전체적인 양이 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이 올라가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같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언급이 전혀 되지 않았던 섹터도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가상화폐 부분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업들의 감세에 대한 부분도 좀 없었는데요. 즉각적인 입법 순위엔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 속에 10만 9천 달러라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전 7시 기준으로는 10만 2천 달러까지 다시 한번 뚝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선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방향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First 100 days라고 해서 취임하고 100일 동안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00일 이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도 업종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일 동안 나오는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취임식 있고 나서 푸틴 대통령은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우크라 논의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젠슨왕 CEO는 반대로 취임식 대신에 중국행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 중요성도 강조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트럼프 취임식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일단 예상 체결지수 먼저 열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30선, 코스닥이 729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석유 시추 관련해서 움직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주 이런 쪽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양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한 번 더 매도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어떤 말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불을 켜진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2% 올라가면서 2,530선 다시금 찾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13%,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폭 자체가 크지만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2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음식료품이 0.86%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화학 쪽이 0.06%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 상승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모든 업종들 상승불 아주 강하게 켜져 있고요. 그 안에서도 운수 장비가 1.46%,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유통이 가장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이 1.21%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금융업종 안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 오늘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을 살펴봤더니 코스피와는 좀 대조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부터 화학까지 모두 다 하락폭이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출판 매체, 복제라던가 화학 업종 쪽에서는 0.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도 시원하게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 목표를 올해 6월로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에 개발 완료 후에 양산할 계획이었는데 이 수율 문제로 개발 시점이 반년 정도는 좀 늦춰졌다라고 합니다. 일시 D램 개발이 지연되게 되면은 이 하반기에 양산 예정이었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를 HBM 기술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평가를 하면서 메모리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 덕분에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SIC 이 시장에서도 고객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분석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유일하게 하락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1.48%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세대 배터리죠. 바이폴라를 연내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1.68%로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강한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삼형제가 작년 매출 337조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경제 단독 보도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 자동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9, 거기 더불어서 제네시스 GV70까지 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 명단을 살펴봤을 때는 현대차 이 세 개 모델과 더불어서 기아에서 EV6와 EV9이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는 EV6와 EV9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공장 가동으로 현지 생산 자체를 많이 늘린 상태지만 이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혼조세가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HLB만 지금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6%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에코프롬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2023년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지 약 22개월 만에 이뤄졌던 상향 조정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 하루 만에 4% 정도 상승하면서 64,000원 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1% 낙폭 꽤나 크게 형성되면서 64,000원 선 다시금 내주는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꼽히면은 이 제조업 업종 안에서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강보업권 안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 유지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업 일수가 늘어났었고 다양한 종류의 배를 생산하면서 이익 구조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밸류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이 3,796억 원, 거의 3,8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라는 게 또 공시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거의 1%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0.46%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중소기업 9개사가 오늘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코리아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가스터빈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성장적인 면에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또 협력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글로벌 원전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현재 지금 4%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사 처음으로 4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 나왔고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지금 0.29%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2.87% 거의 3% 가까운 오름폭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장 제조업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들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전자기술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술 안에서는 지금 하나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또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을 꼽아봤을 때는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 더욱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의외로 지금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분명히 태양광은 굉장히 멋진 산업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 현재 3%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현재 2.8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소식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금융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금융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강보합권 혹은 1%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JB금융지주가 2.5% 가장 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석유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안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취임식에서 가스와 석유 사업을 조금 더 지속할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키워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공사가 1.93%, 한국가스공사가 1.23%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중요한 이벤트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5% 강보합 수준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오늘 좀 매수 포지션 그래도 물량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읽고 계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2기 출범 이제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방향성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그래도 선물로 매수로 이어가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파리 기후 협약 일단 트럼프가 서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화석 연료 시추라든가 관련된 채굴 이 기업들에 대한 이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 기대감, 경계감 반 있었긴 하지만은 미국 증시와의 최근에 코스피가 디커플링을 일부 좀 축소를 시키면서 가장 좋은 스타트를 1월 달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트럼프 2기와 맞서서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주도주의 색깔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나오면서 선수들이 일부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과 같은 경우에 다시금 최근 들어서 조선이라든가 일부 이제 이 환율 수혜주들이 다시 반등폭을 보이면서 방산주라든가 그래서 일단 주도주에 대한 교체보다는 일정의 키 맞추기 수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출 데이터 발표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BOJ 관련돼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작용시킬 만한 요소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국내 시장을 마음 놓고 매수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일정 부분의 오후장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계속해서 체크, 모니터링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을 향한 국내 자동차 수출 비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필두로 해서 일단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수출주 업종에 대해서 관세 여부가 한 번은 또 피력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주 쪽에서는 100%에 대한
이 흐름을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으로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부분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오후장까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은 일단 관세가 당장 부과될 건 아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출주를 담으신 분들이라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새벽 사이에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저희가 소화를 좀 했습니다. 뭐 에너지, 우주, 불법 이민에 대한 코멘트는 나왔고 예상 외로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나온 채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그래도 좀 움직임을 보이는 쪽이 있는데 어디를 좀 최우선적으로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항공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그리고 방산위성 관련돼서 아까 뭐 이 성조기를 또 꽂았다. 꽂을 것이다.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선순환 과정을 또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과 같은 경우 중요한 점은 뭐 TSMC의 이제 지진 여파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 SK하이닉스가 3%대 반등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3%대에서 일단 바닥에서 반등을 들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 뭐 인수설 아직까지는 설로 나오기는 했지만 관련돼서의 이 IT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일부는 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22만 원대 돌파 여부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23일 날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또 8조 이상의 수준까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 20만 원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최근에 디램 제조사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부터는 HBM4 관련된 이 흐름에서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루빈에 대해서 일단 양산의 그 이제 출시가 또 올해 하반기로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또 이런 HBM4에 대한 양산 주기를 우리가 한 번은 체크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계속해서 이제 일단 선순환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지진 이슈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자들도 좀 대피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앞서서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취임식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그런지 일단 투톱도 같이 잘 가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좀 불안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HBM 물량을 풀부킹으로 완료한 상황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스 2025에서도 유리기판을 필두해서 SK그룹주들이 굉장한 또 올해 뭐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SKC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상당 부분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아마도 일단 리스크가 일정 부분 트럼프 이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 추이를 계속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브로드컴도 SK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러브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을 보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이천 공장에서 이제 월 14만 웨이퍼에서 17만 웨이퍼까지 늘리면서 사실상 이제 예상보다는 저는 이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또 올해 안에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그것은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가 지금 전고점이었던 25만 원, 6만 원대에 대한 돌파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안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앞서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디램 제조사들 가운데에서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를 5개월 안쪽으로 기술력을 좀 더 그 압축시키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왔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일정 부분 독주 체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와의 SK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SK하이닉스의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전략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트럼프로 좀 돌아와서요. 석유화학 쪽 보면 에너지 비상사태를 이제 취임식 연설할 때 선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워낙 또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전통적인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석유화학은 아직 사실 업황으로 봤을 때 턴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럼프나 중국 쪽 이슈가 좀 붙어주게 된다면 바텀 피싱 정도는 가능할지 트레이딩 전략까지는 가능할지도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과 맞춤 형식으로 지금 파리 기후협약을 먼저 탈퇴를 그렇죠. 하면서 시작을 굉장히 순조롭게 보였고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관세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3%대 이상으로 높여진다라고 하면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유가의 그렇죠. 이 흐름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유가를 계속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시추 전략을 계속 펼칠 수 있는데 일단 국내 이제 정유화학 관련주보다는 저는 시추와 관련된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왕고래 이슈 때문에 좀 하락폭이 컸던 화성 밸브라든가 일부 뭐 DK락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한번 수급이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은 조금 더 존재한다. 그래서 좀 가벼운 쪽으로 한번은 저희가 이목을 집중시킬 만하고 유가 관련돼서는 뭐 SK이노베이션도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을 보여줬지만은 이것이 랠리를 이어갈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돼야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의 흐름도 계속해서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석유 시추 관련돼서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가벼운 쪽에 있어서는 집중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 좀 주셨고요. 취임식에서는 또 바이든 지우개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IRA나 그린 뉴딜 정책, 전기차 뭐 의무화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2차 전지랑 신재생 전반으로 봤을 땐 사실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나마 태양광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멋진 산업이라고 표현을 좀 했던 섹터라서 기대를 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규제를 하면 미국에서 패널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OCI 공장은 100% 풀로 가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있어서 올해는 진짜 좋을지 매력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먼저 이제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것을 뭐 펀더멘탈로 보느냐 아니면은 기대감으로 저희가 접근을 좀 미리 하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죠. 워낙에 부정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AI에 관련된 에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다 버릴 수는 없지만은 풍력을 하나를 버리고 그것을 이제 뭐 좀 심하게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이 골프장 산업을 앞에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건 태양광인데 일단 하나 솔루션 이제 하나 그룹주 내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 야구하고 하나 솔루션이었는데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OCY 이게 하나 솔루션이 원래 미국 진출을 하면서 관련된 미국의 업체를 인수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좀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OCI의 이제 그 실리콘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제 OCI와의 협력 구도를 잘 우리가 펼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중국에서 우회 진영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각국의 이제 그 실리콘을 이제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미국이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 본다면은 HD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이제 흑자 전환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일단 붙는다면은 하나솔루션도 OCI도 양쪽에서 보면은 같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실상 태양광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만으로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서 저는 어느 정도의 저점 부근을 바닥을 형성을 한다면은 태양광 쪽도 사실상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충분히 뭐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컨센서스를 조금 더 상회하면 좋겠지만 이탈한다고 하면 당연히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 근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태양광 쪽은 바닥이 형성된다면 그때부터는 좋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쪽도 항상 그 실적 발표 시즌의 숫자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얘기가 나와서 HD 현대일렉트릭 잠깐만 좀 볼게요. 어제 사실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오게 되면서 한 3~4% 올라오다가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밑으로 좀 돌려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좀 내려왔는데 숫자도 숫자지만 매출 800억 정도가 이연이 됐다라고 했는데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 이연한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힌 부분이 주가를 좀 더 끌어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해요. 오히려 밀렸을 때 사야지 했던 분들한테는 지금이 좀 기회가 더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LS 일렉트릭도 3분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고점에서 한 30% 빠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자면은 HD 현대 일렉트릭도 일정 부분 조정폭이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40만 원대도 돌파를 한번 해봤고 근데 북미에 대한 매출 납기 지연이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로 성장폭이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흐름을 보자면은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으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릭도 리쇼링에 대한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이 고사양 초고학기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응 능력이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은 좋지만은 앞서서의 그런 그 과거의 학습 효과 LS 일렉트릭에 대한 학습 효과가 우리가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베팅을 할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동안에 이제 이제 변압기 관련돼서는 뭐 배전도 마찬가지로 배전은 고점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컸지만은 변압기 쪽은 고점에서 변동폭이 큰 상황이 LS 일렉트릭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보자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일단 저는 단기 보수적인 접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 캐펙스 발표한 게 3분기 영업이익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서 그만큼 자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얼마 전부터 외국인 기관 매수 상단에 계속 이름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 LG 엔솔, LNF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여의도에서 보기 힘든 게 매도 리포트인데 매도였다가 홀딩이었다가 다시 매수로 지금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리스크 더 나올 거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 있었고 2분기에는 흑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분기 바로 흑전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네. 뭐 흑전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워낙 낙차가 컸기 때문에 반등폭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감산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실리콘 가격도 이제 반등을 보여야 되고 메탈 가격도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야 되면서 장기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업체들,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루 천하에 그치면서 다시 수급을 뺏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이 전기차의 매출액이 조금은 증가가 되면서 올해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 열려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그 현대기아차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기차 매출 비중 한 20%를 달성하면서 하이브리드 다 합쳐서 달성을 했고 미국 내에서도 2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글로벌리적인 2차 전지라 자동차 업종 중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현대기아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전반적으로는 글로벌리보다 일단 이 피어그룹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관세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취임하고 100일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100일 사이에 또 관세가 어떻게 부과가 될지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에 올라와 있는 테마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항공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LCC 쪽 특히나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임 좀 보였고요. 대명 선호 시즌이 티웨이 항공 경영진에게 일단은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이 다음 주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연휴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설 전에 중국 쪽에서 200조 원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소비 관련주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입니다. 어제 이제 취임식 연설할 때 나왔던 코멘트 중 하나가 앞서서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나중에 화성에 가서 우주 비행사가 성조기를 꽂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심 좀 받고 있고요. 그때 이제 화면이 머스크 같이 잡혔었는데 두 팔을 올리면서 환호하는 모습도 같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이랑 조선기자재고요. 이쪽은 또 확실하게 우리 기업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석유랑 천연가스 시추량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LNG선에 대한 수혜도 기대 가능하고요. 오늘은 기자재단에서는 본행제나 강관, 피팅, 밸브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항공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달러 강세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씩 고점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LCC 업황들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그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그리고 진에어가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장 화두는 그래도는 티웨이항공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졌지만은 일단 수면 위로 확실하게 떠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영 개선 요구서를 일단 대명 선호에서 발송을 하면서 일단 그 경영진의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촉발이 되는 상황이고 주가가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홀딩스 22%, 티웨이항공도 한 8%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명선호그룹이 유럽 진출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면서 유럽에 대한 진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외형 성장을 확장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있는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종목 이 주가들의 흐름을 상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서도 우리가 고려한 이슈를 봤듯이 사실 이제 이 지분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를 한다면은 대명선호하고
예림당 관련된 지분이 한 2, 3%대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주주 지분 한 40%, 46%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분력에 대한 차이가 적을수록 그거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한 그 싸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 이후에 LCC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창립 이래 연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는 소식이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중소형 이제 항공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제 캐시카우 현금 창출 여력이 있는 에어부산이라든가 진에어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 좀 보였고요. 경영을 개선해달라라는 요구서를 담아서 발송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경영진에 대한 퇴진 요구가 같이 있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는 단기적인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기자재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제 수혜를 볼 쪽으로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선이 보면 시장에서 한화 그룹주를 담으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한화 오션, 한화 엔진 등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있어서 한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TP가 좀 줄 상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그룹주만 담아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선전할 수 있다, 선방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아까도 이제 제가 하나 이글스 팬으로서도 작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3세 우리가 김동관 부회장의 네.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굉장히 높이 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면서 하나그룹주 내에서 사실 핫한 이 테마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하나솔루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뭐 천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국판사들하고 하는 SAM이라고 장거리 지대 유도무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경우고요. 앞서서도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고 있는 하나 시스템을 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드론 시장을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 그쪽 플랫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시스템은 일정 부분 하나 오션하고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지분을 하나 시스템이 60%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뭐 방위 위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과 관련돼서도 같이 엮이면서 양방향의 수혜를 교집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동 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금 뭐 대형 계약을 또 유도체계 천궁2를 또 이제 수주를 하면서 공급과 관련돼서 같이 우리가 뭐 LIG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을 공동으로 해서 이제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자주 국방을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 섹터에서 이 나토의 국방비 이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38만 원대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 가격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돌파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항공 우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쪽은 드론하고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일단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침 제가 그 드론 한 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방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점점 이제 드론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머스크도 드론 쪽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지 궁금하고 어떤 시선을 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앨런 머스크 쪽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숏아웃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효율부에서 이제 이 방산 쪽으로서 드론으로 조금씩 이 흐름이 옮겨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드론 쪽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내 증시에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테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JDX가 시장을 사실 한 7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고 국내는 양산되는 제가 이제 드론을 10년 전에부터 구입을 해서 조종을 하고 직접 하시는군요. 네, 중국 쪽 아까 그 JDI인가요? 네, 드론 업체. 네, 드론 네, 업체. 거기 시장을 DJI. DJI입니다. 제가 DJI를 구입을 해서 네. 날린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10년 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조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설픈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시운전을 해보니까 이 최근에 양산된 시운전을 해보니까 그 성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됐어요. 근데 국내 드론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양산에 대해서 이 시판되는 국내 드론 업체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뭐 JC연 시스템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일단 테마 쪽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바이앤홀딩 쪽으로는 굉장히 뭐 사실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언급 때마다 보되 이것을 어느 정도 작년부터 했던 그 우리가 주가 수준에서 본다면은 일정 부분 바닥에서 50% 이상의 상승폭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우리가 계획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서 일단 단기 이익을 수취를 하자 그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을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끌고 들어와서 관련주를 찾자면 아직까지는 좀 찾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테마로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드론 제조업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론 관련주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 2,970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들 협력사의 2024년 경영 실적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형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티웨이 홀딩스와 티웨이 항공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는 티웨이 홀딩스 예림당입니다.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30.07% 수준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26.7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영이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 FDA 인허가 획득 소식이 투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승인을 통해 글로벌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자사가 연구 개발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의 판매가 가능해졌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은 취임식 여파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 초반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별다른 가상자산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양 시장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서로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0.58% 오름폭 유지하면서 2,530포인트 그 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1%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727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만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가 1,191억 원, 이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그 폭 자체를 상쇄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나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장 안에서도 양 시장 모두 다 물량을 좀 출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화학 쪽에서만 0.82%,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그래도 상승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운수장비와 기계 쪽에서 무려 2%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트럼프 취임식에서 나왔던 그 멘트들,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0.6%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혼조세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제조와 건설 같은 경우에는 0.05%, 0.04%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금융 쪽에서 낙폭 자체가 2%로 꽤나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통업종이 1%로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섬유 의류 쪽에서 1.5%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개장 당시에 살펴봤었던 업종들 그래도 낙폭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축소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목재가 0.67%, 출판 매체 복제 쪽은 그래도 0.1%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화학은 1.27%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개장 때도 하락폭을 그대로 보여줬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좀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7%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그래도 굳건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현재 3.5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 당선인 취임식이 대통령 취임식 때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파가 꽤나 크게 작용되는 거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는 10,000원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여파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6.3%, 어제 그 6%를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3.71%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군들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살펴보지 못했던 섹터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폐렴 구균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것을 공시하게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0.18%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오늘 장 안에서의 낙폭은 어떻게 불가피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체미 4.3%로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고 우리 시장 현재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1호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이전 행정부 지우기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행정조치랑 행정명령 78개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 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